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후발주자인데다가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전 세계 최빈국 중에 포함돼 있다가 몇십 년, 한 5, 60년 만에 급격한 압축 성장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헷갈리는 상태가 된 거죠.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테슬라 이런 경우는 뭐 보통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이 해고 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직원들을 해고하고 이런 게 자유롭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저성과자를 어떻게든 누구나 인정하는 저성과자라도 거의 한 3년 정도 인사팀과 관리자가 상당히 끈끈한 코웍을 해서야 겨우 이제 별 법적인 문제 없이 이렇게 인력 조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리더가 직원들을 보면서 가끔 이제 한숨 나올 때가 있죠. 뭐 이런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침뱉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인사조직 분야로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최진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요?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아마 지난 몇천 년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를 내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원시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사람 둘, 셋이 모이면 그때부터 누군가는 먼저 앞서 나가고, 또 부족이 생기면은 부족장이 생기고, 추장도 생기고, 좀 나라가 커지고 그러면은 제후, 왕, 이런 분들 생기고, 장군도 나오고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거는 인류 역사와 함께 있어 왔던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 기업 조직 또 경영 환경에서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원초적인 측면에서 제후, 제왕, 장군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러면 리더란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는 피터 드러커라고 경영학의 아버지, 매니지먼트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께서는 아주 다양한 여러 버전의 정의를 해주셨지만은 초간단 정의로 팔로워를 가진 사람은 리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많은 리더십 학자들이 이 리더십의 구성 요소들을 다양하게 파악을 하면서 결국은 리더가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우선은 이제 비전을 설정을 하죠. 그리고서는 그 비전을 구체화시켜서 어떤 식으로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한다. 그리고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리소스들을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성원들에게 이 목표를 공유를 하죠. 그러고서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목표, 성과 관리, 이런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하이라이트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측면의 리더십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리더십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번에 소개하는 이 책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조직 성과 창출을 위한 사회적 영향력의 행사,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조직 성과 창출을 위한 사회적 영향력의 행사라는 상당히 간단한 정의지만은 이 안에는 다양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조직 성과라는 개념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직의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조직의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 그리고 어떤 인더스트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 성과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재무 성과 창출일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스타트업이다, 그러면은 시장 창출, 혹은 새로운 기술 창출, 신사업 개발,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순수하게 영업 지점단이라면은 고객 수를 몇 명을 달성하겠다, 마켓 쉐어를 어느 정도 달성하겠다, 이런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직원들의 웰빙, 만족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직 성과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한 정도로 이 컨텍스트 스페시픽,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추구할 거냐,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리더로서 추구하는 목표, 달성하고자 하는 아이디얼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거는 결국은 피터 드러커도 리더라는 거는 팔로워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팔로워에 대한 영향력, 물론 이 팔로워가 굳이 뭐 부하 직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료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상사나 윗분들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일 수도 있고 뭐 가치체계일 수도 있고 노력 정도일 수도 있고요. 세계관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타인의 같이 일하는 분들의 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움직임으로써 이 성과를 창출해내는 그런 것들이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이제 리더십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지난 수천 년간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결국 리더의 이 히스토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왕이 됐든 제후가 됐든 장군이 됐든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리더가 되느냐? 뭐 요즘 세계적으로 참 이슈가 되는 게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작년 미국 대선에서 11월 대선에서 만약에 해리스 이분이 이제 그 여성분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접하고 있는 사업 환경은 너무나도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국가가 됐든 사회, 조직, 기업이 됐든 간에 어떤 분이 리더의 포지션에 있고 리더십이라는 이 파워를 가지게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흔히 나오는 얘기죠. 똑같은 팀이었는데 리더 하나 바뀌니까 완전히 다른 팀이 됐네. 흔히 뭐 스포츠 뭐 이런 데서 어떤 뭐 농구팀, 어떤 야구팀이 만년 꼴찌 하다가 어떤 분이 딱 감독하시니까 갑자기 이분이 뭐 저희 세대 때 많이 봤던 뭐 공포의 애인구단 뭐 이런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뭐 분발해서 엄청난 포텐셜을 숨어있던 잠재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런 상황인 거죠. 저희 비근한 예로는 비근한 건 아니네요.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월드컵 신화 4강 신화였죠 아마. 그때 히딩크라는 분이 감독을 하셨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기업이든 어떤 팀이든 누가 이 헤드, 리더십, 뭐 디시전 메이킹 포지션에 있느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 조직 관리에 있어서도 보통 저희가 경영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의 마츠시타 고노스케 아니면 이나모리 가즈오 아마도 미국으로 가서는 이제 경영의 신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잭 웰치나 아니면은 스티브 잡스 뭐 요즘 이제 조금 이상한 행동도 하지만은 뭐 일론 머스크 이런 분들이 이제 경영의 신 뭐 이런 걸 텐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 경영에서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기업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고 뭐 이러는 거죠. 물론 사실 리더십에 대한 저희 연구 쪽에서 한 가지 경고 비슷하게 나오는 이론이 리더십에 대한 귀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트리뷰션 띠오리라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기업이 성공했다. 리더 탓이지. 어떤 사업이 말아먹었다. 사업부장 누구야? 사업부장 일로 와봐. 이런 식의 이제 타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이건 장군의 탓이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모든 일의 성패에 대해서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영자, 뭐 사업부장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설명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과잉 귀인 뭐 이런 성향도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리더가 기업이나 조직, 팀의 성과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이제 연구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와 오늘날의 리더를 생각해 보면은요, 과거 대비해서 리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제후다, 왕이다 이분들에게는 거의 무한한 권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사여탈권이라 그러죠. 부하 직원들이 자기
뭐 말대로 안 한다. 그러면은 뭐 그냥 참하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고,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권한의 행사,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을 가진 자의 맘대로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MZ 또 신세대 이분들 말 진짜 안 듣거든요.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꼴을 못 보겠다, 이런 관리자들이 많은데 이분들하고 도대체 어떻게 일할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거와 같은 절대 권한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점점 더 리더로서의 역량, 아까 말씀드린 성과 창출을 위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고요. 그게 과거 대비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같이 뭐 생사 역탈권 가지고 아주 하드 파워로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 파워로 구성원들에게 뭔가 설득을 하고 이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 직원들의 웰빙, 만족, 성과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리더가 직원들에게 특히나 중요한 게, 보통은 이분들이 몇만 명이 되는 조직에 가더라도 결국은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거는 자기 팀장, 직속 상사, 아니면 담당 임원들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인생, 그분들의 적어도 회사에 있는 동안 몇 달, 몇 년 동안의 이 웰빙, 정신건강, 뭐 성과, 인생에서의 경험, 성장, 이런 것들이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말 그대로 회사이기 때문에 그 리더의 역량, 그리고 부하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거죠. 리더십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리더십이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하느냐, 그러니까 키 석세스 팩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냐, 훌륭한 리더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아마도 지난 몇천 년간 있었던 것 같아요. 위인전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기, 뭐 이런 열전에 보면은 어떤 군왕이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어떤 리더가 어떤 걸 해서 뭐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리더십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뭐 진단 도구도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런 무수히 많은 진단 도구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 주워 삼길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학계에서 생각하는 리더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성격 차원에서는 저희 학계에서는 이제 빅5라는 성격 특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젊은 분들 요즘 많이 얘기하는 성격은 뭐 MBTI 뭐 이런 거긴 한데, 학계에서는 특히 조직 경영 이런 쪽에서는 비과학적인 도구다 해서 거의 사용하지를 않고 있고요. 그래서 빅5, 5가지 이제 성격을 정의하는 그런 요인으로 봤을 때는 성실한 분, 그리고 이제 우호성이 있는 분, 그래서 이제 프렌들리하다, 뭐 이런 분, 외향적인 분, 아마 MBTI에서 E하고 좀 그나마 이게 비슷할 것 같아요. 외향성이 있는 분,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안정성,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캄한 이런 분, 그리고 이제 개방성, 오픈니스죠. 상황에서 좀 더 적응적이고, 뭐 조금 다른 아이디어를 접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고, 뭐 이런 특성을 가진 분들이 리더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리더로 이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이런 분들이 큰데, 성실성, 우호성, 외향성, 정서 안정성, 개방성, 이런 것들을 가진 분들이 리더가 될 가능성은 크지만, 이분들이 리더로서 성공할 거냐, 이거는, 그래서 성과를 창출할 거냐, 요거는 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스킬셋 이런 얘기를 또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욕구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보통 인간의 욕구를 3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보는데요.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욕구는 권력 욕구입니다.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need for power라고 하는데요.
어, 이 리더십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적 영향력의 행사,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인플루언스를 미치고 그 사람들의 행동, 태도, 동기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리더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면은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권력 욕구가 좀 심해지고 이러면은 뭐 진짜 과욕이 될 수 있고 노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리더로서 기본적으로 상황을 내가 통제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주겠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은 덜 중요한 욕구가 성취 욕구입니다. Need for achievement. 어차피 제가 이제 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리더십이라는 게 성과 창출을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뭔가 성취하겠다는 그런 야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목표에 대한 강한 욕망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리더가 될 수가 없겠죠.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 사람은 리더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need for affiliation이라고 그래서 친화, 친교 욕구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니까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연구에 의하면은 이 친교 욕구는 사실은 좀 중간에서 좀 낮은 수준으로 가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제 호인일 수도 있고 자칫 이제 착한 사람 컴플렉스 뭐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리더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권력 욕구에 어느 정도의 성취 욕구 그리고 친교 욕구는 조금 낮은 정도 수준에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리더가 가져야 되는 어떤 스킬셋, 그러니까 역량의 어떤 집합체가 있는데, 지금 저희 문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EI, 정서지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정서, 감정을 파악을 하고, 타인의 정서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지금 현재 기분이 어떤지, 이분들이 내 말에 지금 설득되고 있는 건지, 동의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황에 적절하게 감정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 있고 이런 분들은 리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리더가 되면은 직원들이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황에 적절하게 정서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일 필요가 있을 때는 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조금 이제 차분하게 일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차분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량 쪽에서 두 번째로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치력입니다. 정치적인 능력. 물론 이것도 이제 사내 정치다 뭐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팩터긴 한데 이 리더가 하는 일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을 쭉 스캐닝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누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리소스가 어디에 있고 또 그분들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설득해서 그 리소스를 끌어올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정치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뭐 성격 특성, 욕구의 특성, 뭐 정서 지능, 정치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리더의 특성, 성공한 리더의 특성이 고정돼 있지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도 변하고요. 산업이나 직무나 혹은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서도 상당한 정도로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트렌드를 봤을 때는요. 과거에 아마 우리나라도 한 80년대, 90년대 카리스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나는 카리스마다 뭐 이런 광고도 한번 본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리더십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세는 소통형, 조금은 이제 소프트한 그런 리더십을 원하는 추세고요. 2023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전 세계 10,000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도 보면은 공감 능력이 있는 리더,
empathetic 리더를 가장 원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저너리 그리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그러면서 이제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이런 리더십을 직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4,000명 정도 직장인들 조사한 결과도 보면은 리더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이제 믿음직스럽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윤리적이고 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고든, 그러니까 정치적인 능력이 있고 뭐 권력 욕구도 있고 뭐 정서지능도 있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올고든, 그러니까 절대 비윤리적이거나 뭐 직원들을 사기치는, 직원들한테 뭔가 안 좋은 뭐 이런 일을 하는 리더는 미국에서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갑질, 진상 리더들은 이제 굉장히 뭐 블라인드 같은 데 가서도 난리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다양한 개인 특성들을 고려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리더십을 맡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뭐 그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신간 리더십 마스터하기에서 리더가 목표를 세울 때 방식이 2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2가지 방식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 2가지 방식이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일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MBO, Management by Objectives라는 거고요. 2번째 방식이 최근에 들어서 핫해진 OKR, Objectives and Key Results라는 방식인데요.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일단 리더십에 제가 생각할 때 정의 자체가 성과 창출입니다. 그 성과가 뭐냐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목표 달성, 성과 창출, 이 부분이 리더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해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피터 드러커도, 이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분도 재무 성과를 기업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산소와 같은 부분이 이제 재무적인 성과다. 그러니까 성과를 못 내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존재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뭐 소멸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터 드러커가 아마 1954년에 썼던 책인 것 같은데요. The Practice of Management라는 책에서 이 경영의 실제라는 아마 39권 정도의 책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는 책인데, 이 책에서 MBO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BO가 나중에 이제 저희 조직 경영 분야에서 로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골 세팅 티오리, 그래서 이제 목표 설정 이론을 갖다가 붙이면서 왜 MBO가 효과적인가? 사람들은 성과를 내려고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목표가 없는 것보다는 목표가 있는 게 좋고, 또 그 목표가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하고 뭐 어느 정도는 챌린징하고 이런 경우에 가장 높은 성과를 낸다. 뭐 그래서 이제 이 MBO가 대세가 된 건데요. 처음에 피터 드러커가 MBO를 제시했을 때 MBO의 구성 요소가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은 목표가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목표 설정을 하고 자율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줘서 성과에 대한 조정이 일어날 수 있게. 뭐 이분 스스로도 피드백만큼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되는, 성과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팩터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이분 스스로가 피드백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BO에서는 이런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골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 스마트라는 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업무 관련성, 그러면서 시간 제한이 있는 이런 목표를 내면은 이 직원들의 퍼포먼스가, 성과가 쭉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였는데, 이게 실제 기업에 적용이 되면서 원래 얘기했던 이런 participatory goal setting, 그러니까 직원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참여시키고 이분들이 원하는, 이분들이 또 하고 싶어하는 방식의 목표를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 피드백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좀 많이 조금 이제 악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의도와 달리 보통은 이렇게 탑다운으로 목표가, 그러니까 사업부, 아니, 그러니까 회사가, 전체 회사가 이러니까 100을 해야 되니까 각 사업부는 뭐 2개 있으면 50씩 니네 무조건 해. 그 다음에 사업부 밑에 뭐 팀이 뭐 5개 있다. 그럼 니네는 10씩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캐스케이딩이라고 그러죠. 위에서 탑에서 만든 목표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뿌리고 이 목표를 무조건 달성해야 된다. 그리고 달성을 못하면은 이제 페널티 들어가고 달성하면은 뭐 인센티브 주고 이런 식의 조금은 이제 통제적인 수단으로 변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KPI, 키 퍼포먼스 인덱스, 뭐 수치 메꾸기에 이제 연연하게 되고 진짜로 도전적인, 학습적인, 자율적인 이런 이 성과 수행 행동들은 많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뭐 대응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원래의 MBO로 돌아가자 이런 의도에서 나온 게 제가 생각할 땐 OKR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OKR이 어떤 거였냐면은 사실은 MBO에서 파생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앤디 그로브라고 이분도 뭐 아마도 잭 웰치만큼이나 경영에서 미국의 경영의 신 중에 한 분일 것 같은데 이분이 젊을 때 피터 드러커의 글을 읽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인텔 CEO를 하시면서 인텔의 MBO는 원래의 MBO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그 스타일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인텔 MBO 혹은 IMBO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High Output Management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인텔 MBO, IMBO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조금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이 Objectives, MBO의 끝자, 그리고 이제 Objectives를 이 핵심 결과, 키 리절츠로 이렇게 분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강조하면서 이 IMBO가 OKR이 된 거죠. 그래서 인텔에서 굉장히 활성화됐다가 이 OKR이 존 도어라는 분이 인텔에 입사해서 앤디 그로브한테 OKR을 전수를 받아요. 거기서 이분이 나중에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장 대박을 친 벤처 캐피탈 투자가 구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1998년 9월 4일이었나? 이때 생겼는데 한 1년 정도 안에 존 도어가 구글에 투자를 들어간 거죠. 그때 99년 당시에 구글에는 40명밖에 없었어요, 직원이. 근데 지금은 뭐 6만 명, 7만 명, 뭐 진짜 엄청난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 된 거죠. 지금 AI 쪽에서도 뭐 구글의 경쟁력은 막강하고요. 그런데 구글에서 이 OKR의 효과가 입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글은 OKR이 모든 직원의 노력을 동일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회사와 개인이 모두 성장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성과 관리 방안이다. 뭐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리콘밸리의 다른 회사에서 당연히 따라가겠죠. 그래서 뭐 스포티파이, 트위터, 링크드인, 에어비앤비 뭐 다들 따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OKR이 MBO와 차별화되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MBO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이제 개선된 업그레이디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OKR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나 아니면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오브젝티브를 하나 정해놓고 그 오브젝티브를 여러 개의 2개에서 5개 정도의 세부 구체적인 목표, 결과, 그래서 키 리절츠죠, 그게. 그래서 오브젝티브 하나가 있으면 키 리절츠가 2개나 3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5개까지. 그리고 이제 키 리절츠를 달성하기 위한 그 핵심, 이게 KPI 뭐 이런 거랑도 비슷할 텐데 이 달성 지표, 결과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까? 그거를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태스크를 또 몇 개로 이렇게 쪼개내죠. 그래서 MBO 같은 경우는 회사 전체를 목표, 우리는 100을 달성할래. 그러고서 이제 사업부별로 뭐 조직 하위 단위별로, 팀별로 이렇게 그냥 쪼개가는 방식인데 OKR은 그게 아니고 어떤 목표,
물론 MBO에서 하는 그런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방식이 다른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리절츠가 뭘까? 그래서 키 리절츠로 세분화해내고 그 구체적인 리절츠를 끌어내기 위한 액션이나 태스크를 또 갈라내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인 수준까지 어떤 구체적인 업무가 생기는 거죠. 그냥 MBO에서처럼 너는 올해 뭐 10만큼 뭐 팔아야 돼, 뭘 만들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MBO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성과 평가 주기를 가지고 좀 길게 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0% 달성해야만 보너스가 주어지고 뭐 이런 약간은 이제 인센티브와 연계된 기계적인 방식인데 OKR은 그게 아니라 상당히 뭐 한 60에서 70% 정도 달성하면은 대성공이다. 뭐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챌린징한 목표 그리고 굳이 인센티브로 연결을 시키지 않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과 평가를 뭐 반년이나 1년 단위가 아니라 굉장히 자주 뭐 매주 할 수도 있고요. 뭐 애자일 같으면 매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평가를 해 나가고 필요하면은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피드백이 자주 주어지고 뭐 코칭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원온원 뭐 이런 것도 이제 OKR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OKR과 MBO를 이제 구분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OKR이 어떻게 보면은 MBO의 원형을 찾아가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조직 상황에서 또 이런 조직 환경 안에서 이 목표를 아주 빠르게 적응적으로 설정하고 또 필요한 피드백에 따라서 수정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조직에서 중요한 리더십은 무엇인가요? 저희 리더십 연구는 특히 과학적인 조직 과학, 조직 행동론 측면에서의 연구들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서양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미국 성향 혹은 유럽 성향의 아이디어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리더십에 대한 아이디어, 뭐 또 리더십 챌린지 그런 것들을 한국에 맞게 가져올 거냐. 이 부분도 상당히 큰 과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서구의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경영 환경과 우리나라의 경영 환경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서양 같은 경우에는 뭐 1700년대 후반부터 뭐 증기기관 나오면서 1차 산업혁명, 1800년대 후반에 뭐 전기에다가 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돌아가면서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1900년대 후반에 뭐 인터넷, 뭐 정보통신혁명, 3차 산업혁명, 뭐 이런 식으로 실제 200 몇십 년, 거의 300년에 걸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자본주의가 발달해 오고 기업 경영 또 조직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뭐 이미 관료제라든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뭐 이런 경영 시스템이 이미 잘 정착돼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후발주자인데다가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뭐 거의 전 세계 최빈국 중에 포함돼 있다가 몇십 년, 한 5, 60년 만에 급격한 압축 성장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헷갈리는 상태가 된 거죠.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 전통적인 어떤 종신고용, 호봉제, 뭐 연공서열, 뭐 이런 식의 상당히 일본스런 뭐 이런 경영 제도를 차용해서 쓰고 있다가 이제 IMF 터지고 2007년, 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뭐 외환위기 나오고 뭐 이러면서 급격하게 또 한국 조직들이 성과 중심, 연봉제, 직무급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사실은 문의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고요. 여전히 한국 조직들은 이 서열, 그러니까 연공 서열, 호봉제 이런 것들이 상당한 정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미국 스타일의 리더십을 그대로 배우기가 어려운 게
미국은 심심하면은 레이오프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 환경 좀 안 좋다? 그럼 뭐 몇천 명, 몇만 명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 뭐 무슨 보너스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이런 경우는 뭐 보통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이 해고 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월요일 날 아침에 왔는데 너 왜 왔니? 너 잘렸어. 아니 뭐 앞으로 다시 부를 때까지 안 오는 거야. 뭐 이래서 몇천 명 왔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리더가 할 수 있는 어떤 성과 관리, 성과 창출 이런 것과 우리나라처럼 이 근로기준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불법 해고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억울한 상황도 많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에서 성과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 그래서 리더가 뭐 미국 스타일로 프로페셔널하게 딱 안 되면은 너 집에 가는 거야. 진짜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뭐 그냥 직원들을 해고하고 이런 게 자유롭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저성과자를 어떻게든 누구나 인정하는 저성과자라도 이 뭔가 엑싯 하려는 아웃플레이스먼트를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려면은 거의 한 3년 정도 인사팀과 관리자가 상당히 끈끈한 코웍을 해서야 겨우 이제 별 법적인 문제 없이 이렇게 인력 조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안 통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서양식의 그런 프로페셔널리즘, 합리성에 근거한 리더의 어떤 인터벤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온정주의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인간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부딪히면서 리더가 제가 볼 때는 서양에 깔끔하게 그냥 법대로 뭐 내 기준대로 뭐 성과 뭐 안 나왔으면 그냥 뭐 바로 이렇게 레이오프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이 한국의 리더들은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세대 갈등 있죠. 뭐 남성 여성 간의 갈등 있죠. 그러니까 다양성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자가 보통 40대, 50대 정도인데 지금 20대, 30대 이분들은 저희하고 그러니까 저희 세대하고 생각이 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야,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바로 또 이제 꼰대란 얘기 나오고 꼰대란 얘기 안 들으려고 뭐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런데 회사에서는 뭐 허구한 날 이제 소통하라고 또 이제 닥달을 해대고 그래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특히 이제 동기부여하고 어느 정도 같이 뭔가 한 방향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의 한국 리더들의 문제는 이겁니다. 변화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뭐 몇백 년에 걸쳐서 해오던 거를 우리나라에선 진짜 뭐 4, 50년 만에 압축적으로 다 겪어왔고 그런데 또 지금 현재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AI다 해서 뭐 또 중국은 쫓아오네 뭐 일본이 다시 살아나네 뭐 미국에선 트럼프가 또 뭐 난리를 치고 있네 이러니까 너무나 이 조직 환경이 정신없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어떻게 보면 삼중고를 겪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 조직에서 리더가 겪는 어려움은 이겁니다. 여전히 조직 문화는 옛날의 어떤 탑다운 뭐 수직적인데 새로운 직원들은 젊은 직원들은 그거를 절대 참지를 못해요. 수평적인 소통해달라 뭐 이게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런 거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거기다가 점점 더 상황은 빨리 변하는데 우리나라 조직이 그렇게 빨리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인력 조정도 굉장히 쉬운 상태고 뭐 대학에 들어가서도 뭐 만약에 컴퓨터공학, 컴공이 지금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거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뭐 MIT나 스탠포드 이런 데는 학생들이 7, 80%가 그냥
뭐 몇 년 만에 컴공으로 그냥 쫙 몰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렇게 전공이 딱 정해지질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과목들을 득과하면서 이제 전공을 만들어 가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AI다, 뭐 컴퓨터 시대다 이런 얘기 나온 지가 뭐 2, 30년 된 것 같지만 서울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공학 정원이 150명인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따라서 사회 전체, 그리고 노동시장, 대학, 조직, 뭐 이런 측면에서 유연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리더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이제 현장에서 해소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 2030 젊은 직원들하고의 세대 차이, 그리고 또 이제 뭐 남성, 여성에 따른 이런 젠더 이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 조직에서 리더들이 이런 삼중고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안 드리는 리더십 형태가 일사분면 리더십이라고 해서요. 이 책에서 모르겠습니다. 4장이었나 5장 정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퍼스트 쿼드런트 리더십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이 리더십을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들이 업무에 좀 더 적극적, 그리고 이제 내적인 동기로 자발적으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팀 안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갈등이 완화되고 어느 정도 이제 팀 내 통합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팀원들이 긍정성,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신속한 혁신,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 뭐 이런 것들에 조금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서 이 일사분면 리더십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사분면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사실은 이게 제가 한 몇 년 전에 지금 미국 대학에 교수로 가 있는 제자하고 했던 연구인데요. 한국 조직에 가서 250명에서 300명 정도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직장에 가서 이 팀에서 업무에 임할 때 어떤 정서를 느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서를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축이 X축이죠.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 그리고 이제 Y축이 에너지가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정서와 활성화되지 않은 에너지가 없는 정서. 이렇게 해서 이제 2x2로 4가지 정서 경험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일사분면에 가면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정서니까 뭐 열정적이다, 흥분된다, 활동성이 높다, 뭐 이런 정서가 되고요. 이사분면에 가면은 에너지가 있지만 부정적인, 그래서 뭐 짜증난다, 화가 난다, 뭐 이런 정서를 느낀다는 직원들이고요. 3, 4분면에 가면은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성이 있는 직원들이니까 이분들은 뭐 지치고 지루하고 슬프고 뭐 이런 정서를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 4분면에는 긍정적인데 이분들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릴렉스 된 거예요. 그냥 편안한 겁니다. 그냥 느긋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4가지 정서 상태를 느끼는 직원분들이 과연 팀장님이나 그 상사가 봤을 때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그 보스한테, 상사나 팀장이나 뭐 담당 임원한테 물어본 겁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예상했던 거는 당연히 일사분면에 있는 분들이 가장 높은 수행을 보일 거다. 적극적인, 그리고 뭐 창의성이 될 수도 있고, 뭐 보이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높은 성과를 보일 거다 했는데, 네,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딜까 생각했을 때 저희는 4, 4분면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이지만 뭐 에너지가 없더라도 그래도 긍정적인 분들이 좀 편안하게 뭐 직무 만족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을 여유 있게 하실 거다.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2, 4분면에 계신 분들이 특히 이제 창의성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희 서울대 경영대 교육받으러 오시는 경영자분, 관리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조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업무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서비스에 대해서, 야, 이거 아니지. 불만이 있는 분들이 이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점을 찾아내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겠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좋은 데가 그러면은 4, 4분면일까?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데는 3, 4분면이었습니다. 그래서 3, 4분면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좋거나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무 성과에 특히 이제 창의성이나 적극적인 제안 뭐 이런 쪽에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가장 안 좋았던 게 4, 4분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참 조금은 놀라웠는데 아무리 긍정적이라도 에너지 수준이 낮게 되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내비도 줘.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으신 거죠. 건들지 마. 지금 편안한데 뭘.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없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4, 4분면에 이렇게 가서 뭐 상황이 너무 좋아. 우리 직장 좋잖아. 좋은 직장이고 우리 리더도 너무 좋아. 날 피곤하게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만 쭉 갔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직에는 가장 폐해가 될 수 있는, 사실은 3, 4분면만 해도 부정적인 효과는 없었어요. 근데 4, 4분면에 가면은 긍정적인데 에너지가 없는 이분들은 시켜도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도 안 하는데 리더가 뭘 해주세요? 지시를 내려도 그냥 무시한다는 거죠. 리더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한국 조직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리더의 삼중고, 그러니까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어렵습니다. 세대차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다양성 관리,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나 뭐 젠더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혁신, 뭔가 신속한 환경 적응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했을 때 리더가 직원들을 이 일사분면으로 있게 만들면은 최상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사분면 리더십이라는 아이디어를 이 연구에서 이제 가져오게 됐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일사분면의 직원들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는 긍정성을 가지도록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미국 그러니까 UC에 있는 그 동료 미국인 교수랑 했던 연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이제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은 리더가 긍정성 혹은 부정성,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 혹은 굉장히 짜증나 있는 상태로 이 직원들과 멤버들과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딱 5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리더는 이제 밖으로 나가고 이 멤버들끼리 한 30분 정도 작업을 했어요.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해피한 상태로 이렇게 들어왔던 리더가 멤버들하고 단 5분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면은 멤버들도 직원들도 같이 긍정적인 상태로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리더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그 멤버들이 같이 30분 일을 하면서 점점 더 그 긍정적인 감정, 동기 이런 것들을 서로 강화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고서 저희가 이름 지은 게 이제 램프 모델이라는 거였는데요. 리더가 들어와서 액티베이트 해주면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러니까 부정적인 리더, 짜증나고 화가 난 리더가 들어오면은 5분 안에 멤버들도 다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고선 그 화났던 리더가 나가더라도 멤버들끼리 같이 일하면서 회복을 못하고 그냥 계속 기분이 안 좋은 부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액티베이트 하면은 멤버들은 그거를 서로 공유하고 프로포게이트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결과를 낼 수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리더가 이 직원들을 일사분면에
몰아놓고 싶다. 일사분면이 왜냐하면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그래서 이제 팀원들의 동기부여도 되고, 또 내부의 긴장이나 갈등도 뭐 그게 세대 갈등이든 젠더 이슈든 어느 정도 긍정성에 의해서 커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혁신, 환경 적응, 뭐 리스크 테이킹 이런 것도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일로 갈 수 있을까? 결국 이제 리더가 일사분면에 있으면 되겠다. 이게 현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사분면에 그 팀이나 조직을 가져다 놓으려면은 결국은 리더가 일사분면에 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긍정 그리고 에너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과 인터랙션 하면은 일종의 이거는 거울 뉴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뉴로사이언스에서 뇌과학에서 나오는 결과인데요. 상대방을 보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따라하게 돼 있어요. 저희 심리학 쪽에서는 이거를 소셜 러닝 혹은 이제 관찰 학습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리더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든 그것들이 그대로 멤버들에게 전파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또 다른 제자하고 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리더가 이 지금 하고 있는 과업에 대해서 미닝풀니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일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가 직원들에게도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일에 대해서 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동기를 가지고 있고 뭐 전향적인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결국은 팀 전체의 분위기, 팀 전체가 일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어떤 해석, 관점, 이거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일사분면의 리더가 스스로 가 있게 되면은 멤버들도 그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리더가 직원들을 보면서 가끔 이제 한숨 나올 때가 있죠. 야, 니네는 뭐 이렇게 젊은 애들이 희마리가 없냐? 뭐 일에 그렇게 열정이 없어. 뭐 이런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침뱉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리더 스스로가 희마리가 없고 일에 대해서 의욕이 없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꼭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부모님이 애들한테, 자제분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인생은 뭐 이런 거지,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 뭐 자기는 뭐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보통 얘기하죠. 뭐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뭐 침 먹으면서 넷플릭스 정주행하고 있다. 그럼 애들이 뭐를 배우겠어요? 그런 식으로 조직에서도 리더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일사분면에 있는 리더면은 직원분들도 다 에너지가 있는 긍정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고요. 리더가 스스로 이사분면에 가 있다. 분노를 표출하고 뭐 까칠하고 아주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그럼 팀 전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리더가 마찬가지로 사사분면에 그냥 편안하고 뭐 인생 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직원들을 대한다. 직원들 다 거기에 같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은 직원들은 리더의 따라쟁이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따라쟁이, 뭐 이렇게 거울 보고 하듯이 원숭이들이 따라하는 것처럼 부하 직원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부하 직원들 탓하는 거는 결국은 본인을 돌아보지 않은 소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국 현재 조직에서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은 리더가 스스로 이 일사분면, 퍼스트 쿼드런트 리더십인데요. 그래서 에너지가 있는 긍정성, 이 일에 대한 열정, 의미, 이런 것들을 충분히 스스로 체득을 하고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의 리더십 스타일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리더십의 기본적인 정의를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 영향력의 행사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 성과 창출, 그 방법은 사실은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렌드는 뭐 소통을 위한 또 어느 정도의 공감, 뭐 그리고 소프트한 파워, 뭐 이런 쪽으로 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희가 이제 전통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지금 분들이 생각하면은 꼰대스럽다, 뭐 좀 지시적이다, 뭐 답정너다, 뭐 이런 뭐 마이크로 매니징, 뭐 이런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도 그런 리더십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그런 리더십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저희 리더십 이론에서 이제 이 리더십 상황 이론, Situational Leadership Theory라 그래서 직원들의 상황에 따라서 직원들이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능력도 안 되고 동기부여도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리더가 조금은 강하게, 까칠하게, 지시적으로 마이크로 매니징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부하 직원들이 구성원들이 충분히 능력도 있고 동기부여도 돼 있다. 그러면은 뭐 리더가 아주 편한 상태죠. 굳이 뭐 인터벤션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냥 알아서 해. 완전히 그냥 방임해도 되는 인파워링 리더십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똑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제 경영자 과정에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한국의 꽤 유명한 대기업이었어요. 이제 이 대기업에서 이제 이 빠른 출시가 생명인 이런 시장인데요. 바이오시밀러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거는 원래 제품의 특허가 만료되면은 어떻게든 빨리, 그러니까 시장에 1등으로 출시돼야 점유율이 잡히고 안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쉽게 자리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공학이 워낙에 복잡하고 이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고 뭐 이런다는 게 바이오시밀러도 상당한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서 제품 출시가 늦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큰 타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장에 진입해서 상당한 속도로 빨리 시장에 자리 잡고 보통 외국 기업들이 한 20년 정도 있어야 이 손익분기점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기업은 8년 만에 손익분기점 넘기고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공했나를 보니까 이 CEO가, 초대 CEO죠. 초대 CEO가 상당한 정도의 마이크로 매니징,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압박, 그리고 탑다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안 좋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푸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경쟁에서 스피드가 생명인, 그리고 이 딜레이가 되면은 큰일 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CEO의 리더십이 먹힌 거죠. 그래서 한 10년 이렇게 지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그 업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조금은 더 유연한 리더십으로 이제 바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또 스피드가 중요하고 어느 정도는 답이 나와 있어서 어떻게든 이걸 빨리 임플리멘트 하는 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꼭 군대나 어떻게 보면 파이어 파이팅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과거 스타일의, 우리가 보통 옛날 스타일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지시적인, 조금은 이제 전제적인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리더십이 먹힐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 그런 리더십 무조건 나쁜 거니까 이제는 무조건 소프트하게 소통하고 공감 능력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산업에 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경쟁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리고 구성원들의 준비 상태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은 이 바람직한 리더십의 형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젊은 신세대는 강요와 강압에 굉장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신간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적용할 수 있는 리더십을 알려주셨는데요. 여기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
책을 쓰면서 MZ 세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게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뭐 미디어의 산물이다, 뭐 이런 약간의 이제 음모론도 있지만은 사실 2010년 후반 이후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슈가 이제 MZ 세대는 왜 이럴까? MZ 세대 다루기 힘들다. 우리랑 너무 다르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성세대의 불만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뭐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이런 데도 보면은 MZ 분들을 이렇게 좀 희화화하는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M세대 가장 나이 많으신 분들은 벌써 40대 초중반까지 왔습니다. Z세대로 넘어가도 벌써 조금 있으면 30 되고요. 30이 이미 넘었네요. 95년생 이후가 이제 Z세대인데, Z세대 분들도 벌써 30이 넘어가고, 결국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조직에서 60에서 작게는 뭐 60에서 한 80%까지 사실 40대 초반까지 인력을 카운트해 보면은 MZ세대가 이미 어떻게 보면 워크포스의 주력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불만만 제기하고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러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 이분들과 함께 일해본 경영자들하고 뭐 얘기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넛지 리더십이라는 챕터를 구성을 했었는데요. 넛지 리더십이라는 챕터 들어가기 전에 초반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요즘 신세대, 그러니까 2030 세대를 효과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전히 소통인 것 같습니다.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소통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이슈고요. 물론 이제 이 X세대 관리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불만이 이겁니다. MZ세대 얘네들은 뭐 말을 안 해. 얘기를 해도 뭐 그냥 가만히 있어. 반응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MZ세대 분들, 그러니까 2030 직원들이 싫어하는 거는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 탑다운,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내리꽂는 커뮤니케이션을 싫어하는 거지, 소통 자체는 이분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토론, 그리고 이분들이 또 피드백을 엄청나게 원하세요. 그래서 팀장, 뭐 관리 임원들과 자주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분들이 성장 욕구, 학습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러니까 성장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수평적인, 그리고 또 때로는 뭐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라 뭐 이분들이 좋아하는 뭐 이렇게 비동기적인 뭐 문자나 뭐 카톡 뭐 이런 거로 해서 뭐 피드백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의외로 뭐 이렇게 X세대 40대나 50대 관리자들은 이분들하고 소통해야지 그러면서 친한 척 하려고 뭐 김대리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뭐 애인 뭐 하나? 뭐 여자친구 없어? 뭐 이런 이제 상당히 개인 생활에 대한 얘기들을 묻고, 그러니까 저희 세대 때 친근감을 표시하는 방식이죠. 서로 잘 알아야 된다. 친해지자. 근데 그게 지금 세대는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회식을 뭐 저녁 때 한다, 뭐 사생활에 대해서 자꾸 물어본다, 뭐 어떻게 보면 잔소리하고 이런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평, 그리고 자유로운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저희 세대에 비해서는, 저희는 그냥 직장 들어가면 그냥 하는 겁니다. 뭐 조직인으로서 위에서 시키니까 뭐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분들은 이제 일의 의미, 재미, 성장, 그리고 개인의 행복, 이런 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냥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3류 세대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뭐 이런 질문 나왔을 때, 이 일이 왜 필요한 건지, 왜 당신이 해야 되는 건지, 이 일의 목적이 뭔지,
Y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네 커리어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충분한 설득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조직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뭐 충성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MZ세대 같은 경우는 회사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겠다 이런 마음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러니까 물론 뭐 좀 나쁜 의미로 미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미 제너레이션,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분들은 나날랜드에 살아 나밖에 몰라 이런 말씀도 하긴 하는데 그거를 자꾸 탓하고 뭐 이거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바쁜 거죠. 이분들이 이미 주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성향을 받아들이고 건설적으로 이제 리더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이분들은 과거의 이런 탑다운, 뭐 시키는 대로 지시에 따르는 뭐 복종형 직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뭐 2000년생이 온다, 뭐 이런 데에서 보면은 Z세대는 초합리, 초개인, 초자율 세대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오토노미, 그러니까 이 일은 내 일이다,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서론 비슷하게 이 Z세대, 2030, 뭐 MZ일 수도 있고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소통, 그리고 이제 개인의 의미, 재미, 성장, 행복, 그리고 이제 스스로의 자유, 자율성, 뭐 이런 거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리더가 어떻게 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거냐, 그 측면에서 이제 넛질 리더십, 이것도 사실은 좀 제가 만든 용어인데, 일종의 이 행동 경제학 아이디어입니다. 뭐 리처드 탈러 뭐 이런 분들이 쓴 책 이름이잖아요. 넛지라는 게. 그러니까 행동 경제학 미국에서도 굉장히 핫한데, 이게 뭐냐면은 상대가 자기가 어떤 이 선택으로 유도되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은밀하게 슬그머니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건설적인 의도로 좋은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잘 모르게 살구머니 밀어주는 건데요. 그런 거를 이제 리더가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자율성, 스스로 결정하는 거를 원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리더는 결국 초이스 디자이너, 그러니까 행동 경제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직원들에게 이 다양한 선택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리더가 생각했을 때 직원에게 적절한, 그리고 또 직원이 스스로 자기한테 주어진 이런 다양한 선택지 중에 가장 좋은 방안이 뭘까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리더가 강하게 딱 답정너 스타일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부하 직원, 부하라는 말도 사실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고 제가 입에 붙어서 자꾸 그렇게 나오네요. 근데 직원 혹은 구성원 분들이, 팔로워들이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방향이 뭘까를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뭐 일종의 코치일 수도 있고요, 롤 모델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넛질 리더십의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없는 개념이라서 뭐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리더가 팔로워에 대해서 우리는 동반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하고 우리 팔로워, 팀원은 장기적으로 함께 가는 동료다, 미래의 파트너다, 미래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동료라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학교에 있지만은 석사, 박사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런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학생이고 뭐 석사 1년 차, 박사 3년 차, 뭐 니네가 뭘 알겠어, 뭐 이렇게 접근하면은 진짜 꼰대스러워지고, 이분들이 몇 년 안에 결국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내 동료가 될 거다. 그래서 미래의 파트너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을 대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팔로워들한테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 연구에서, 혹은 지금 현재 해야 되는 일에서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직원이 원하는 바람직한 목표. 물론 그게 팀이나 조직에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방향을 정하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들을 리더가 이렇게 몸소, 이제 일종의 롤 모델링이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똑같은 일이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옵션들을 주고, 이 직원들이 혹은 팔로워가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파트너다, 동료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이제 뭐 약간의 멘토스러운, 그래서 이제 어떤 길을 딱 찍어주기보다는 뭐 몇 가지 선택지를 주고, 그래서 이제 초이스 디자이너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선택지를 설계해 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뭐 직원이나 팔로워가 뭐 좀 물어보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제 멘토링, 코칭 정도를 해주는 게 지금 MZ세대 2030 젊은 직원들한테는 맞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서 넛지 리더십이라는 거를 이제 제안하게 된 거죠.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어떤 상황에서든 저희들이 이 표현, 좋은 리더, 나쁜 리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긴 한데요. 이거는 쉽지 않은 구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좋은 리더라는 게 마치 좋은 사람, 뭐 이런 것처럼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로워들이, 우리 직원들이, 야, 우리 리더는 진짜 좋아, 그게 약간은 중의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기준을,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 저희가 이제 리더십을 처음에 정의할 때 성과 창출을 위한 사회적 영향력의 행사,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성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이제 좋은 리더라는 게 그냥 나이브하게 직원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직원들이 그냥 좋아하는 리더,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치 요즘 뭐 정신과나 아니면은 뭐 힐링 이런 쪽에서 흔히 나오는 좋은 사람은 호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거절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이 좋은 리더가 직원들한테 그냥 좋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스트레스 없이 뭐 잘 지내는데, 사실은 조직에서 원하는 성과는 내지 못하고, 또 리더로서 인기에 연연하다 보니까, 아니면은 직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이제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difficult decision이죠. 뭔가 어려운 결정, 상대방에게 조금은 이제 프레셔가 될 수도 있는, 아니면은 상당한 정도의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을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관리하려다가 부담스러운 업무 지시는 하지도 못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좋은 리더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그런 역량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친교 욕구, 그러니까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구가 강한 분들이 리더가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의 구분은, 저는 우선은 그 평가 기준이 뭐냐, 그리고 창출하려는 성과가 무엇이냐, 이게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업에서 어떤 목표를 어떤 구성원들과 함께 달성하려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좋은 리더, 나쁜 리더가 구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전체의 성과를 평가할 때 단지 재무 성과가 아니라 이제 BSC, 그러니까 밸런스드 스코어카드 이런 데서 이제 내부 프로세스, 내부 고객, 외부 고객, 뭐 환경에 대한 영향,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이 재무
제표 플러스 뭐 내부 고객 플러스 뭐 ESG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평가를 하는 것처럼 리더에 대한 평가에서도 다양한 평가 지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업무 성과일 수도 있고 구성원들의 만족, 웰빙 혹은 팀의 서스테이너빌리티, 뭐 학습, 뭐 다양한 뭐 아니면 혁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지표를 달성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냐 이거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리더가 나쁜 리더냐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제 답은 쉽다고 생각을 해요. 나쁜 리더는 물론 성과 창출을 못하는 거 당연히 나쁜 리더인데요. 부하 직원 계속 제가 이제 수직적인 의미가 있는 부하라는 말을 써서 좀 죄송한데 직원들, 구성원들을 갈아 넣는 혹은 직원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리더는 일단은 나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 창출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성과 창출을 위해서 팔로워들의 희생 혹은 그분들을 비인간적으로 뭐 모독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그분은 나쁜 리더가 맞습니다. 근데 좋은 리더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경영의 신 중에 한 명인 잭 웰치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기가 그냥 직원일 때는 리더가 되기 전에는 본인의 성장이 성공이지만은 리더가 되고 나서는 남의 성장, 그러니까 팔로워들의 성장이겠죠. 동료들의 성장이겠죠. 그분들의 성장이 본인의 성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잭 웰치처럼 뭐 굉장히 돈 밝히고 뭐 구조조정하고 이런 분도 리더십에 대해서는 주관이 아주 확실한 거죠. 네, 그래서 좋은 리더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쁜 리더는 저는 이제 팔로워들, 직원들을 희생시키는 직원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런 리더는 일단은 나쁜 리더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조직 구성원들이 리더를 신뢰하게 되는 핵심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은 이 리더에 대한 트러스트, 이게 모든 관계에서도 그렇지만은 특히 리더에 대한 영향력 행사, 그리고 리더의 지시를 혹은 뭐 리더와 함께하는 일에서 이 수용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트러스트에 대한 얘기를 이 책에서도 첫 번째 챕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리더에 대한 신뢰가 어떤 요소들에서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들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 컴피턴스, 혹은 이제 캐릭터, 그분의 어떤 인품, 뭐 인성, 뭐 이런 것, 아니면은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오소리티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아니면 이제 3C라고 해서 이제 컴피턴스, 캐릭터, 케어. 그래서 이제 능력과 인품, 배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직원들이 리더를 신뢰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학계에서 공인된 세 가지 핵심 요소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리더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빌러티. 그리고 결국 이제 성과 창출을 위한 그게 지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외부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서적인 어떤 감흥 능력일 수도 있고요. 디시전 메이킹을 위한 뭐 합리적인 판단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능력이 일단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진실성, 인테그리티, 혹은 이제 윤리적인 결정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오센틱 리더십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리더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리더가 뭐 흔히 얘기하는 walk the talk이죠. 그래서 자기가 얘기한, 그러니까 언행일치, 자기가 얘기한 거를 지키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규범, 뭐 단지 법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지킬 수 있다고 믿게 되면은 그 리더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주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자애로움, 베네volence 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인테그리티, 진실성이 어느 상황에서나 이분은 뭐 올곧을 거야. 진짜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야. 공정한 결정을 해. 이런 거라면은 자애롭다는 거는 굉장히 퍼스널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에 대해서 케어를 할 것 같아. 이분이 나에게 좀 친절하게 그리고
나의 사정을 잘 봐주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조금은 개인화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분이 공정하고 윤리적일 것 같다. 이게 진실성이라면은 자애로움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인간적인 애착, 케어, 뭐 이런 거를 해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은 직원분들이 그 리더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사용하는 리더십들이 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윤리적인 리더십, 뭐 진정성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겸양의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고요. 사실 리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분을 믿고 따르게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는 심리학 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웜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저희 사회심리학 쪽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얼마나 역량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얼마나 인간적이냐죠. 따뜻하느냐, 웜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베네볼런스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있게 되면은 이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능력만 있고 까칠한 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무섭죠. 근데 능력은 없는데 따뜻한 분, 흔히 얘기하는 그 전설 속에 저희가 흔히 나오는 이제 사람 좋은 김부장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런 분들하고도 요즘 특히 젊은 분들은 별로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하지만은 이분한테 배울 게 없어. 이분하고 같이 일해서 성과 안 나.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역량과 따뜻한 인간적인 느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리더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네, 이거는 저희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한국 조직의 상황에서 피해야 하는 대표적 부정적 리더십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리더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 또 어떤 리더가 나쁜 리더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기 시청이나 뭐 강남 쪽 이렇게 밤에 술집에 가서 1시간 정도 들어보면은 뭐 정답 나올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일종의 이제 뒷담화, 여기에서 야, 우리 팀장님 말이야. 물론 이제 그 나쁜 얘기를 하면서 또 제가 이 책에서 리더십 마스터하기에서 맨 마지막 챕터에서 이 리더가 좋은 리더냐, 나쁜 리더냐, 악성 리더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탁식 리더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리트머스 테스트는 아마도 이 직원, 팔로워가 리더를 앞에서 부르는 이름, 팀장님, 혹은 뭐 무슨 임원님, 뭐 이사님, 이런 거 하고 그분이 없을 때 이제 술자리에서 부르는 이름이 얼마나 이제 다르냐. 그러니까 뭐 그분이 없고 술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팀장 말이야. 뭐 이렇게 가면은 not bad. 그렇게 악성 리더는 아닌 거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팀장이 아니라 XXX 같은 뭐 XX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그분은 악성 리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악성 리더십이, 그러니까 탁식 리더십이 표현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트러스트 좀 전에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그 측면들이 깨지는 부분들이 모두 악성 리더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전에 인테그리티, 윤리성, 진실성 뭐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되면은 비윤리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베네볼런스, 케어 이런 게 없으면은 소시오패스가 리더들 중에, 특히 성공한 리더 중에 의외로 많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쪽에 좀 가까이 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고 상대가 어떤 고통을 받을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심해지면 이제 자폐증 이런 건데요. 근데 리더 중에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빌리티,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무능한 리더가 뭐 큰 소리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은 최악인데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분들이 또 심하게 나르시시즘에 빠지면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뭐 자신의 탁월함을 계속 직원들에게 이렇게 컨펌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을 굉장히 불행하게,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요. 직원들에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은 독재적인 리더십, 그리고 마이크로 매니징. 그러니까 이거를 어뷰시브 슈퍼비전, 그러니까 학대적인, 가학적인 이 통제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직원들에게 가장 피곤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자주 나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뭐 HR 어널리틱스 이런 프로젝트에서도 흔하게 나오는 얘기는 이거죠. 리더가 책임감이 없다. 그러니까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니들 탓. 그래서 이제 흔히 크레딧 데프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팔로워나 직원들이 한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랬다가 혼나면은 야, 김대리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이제 자기가 안 하고 얘가 했어요. 이렇게 책임을 돌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직원들은 황당해지는 거죠. 그리고 항상 보면은 비윤리성, 그러니까 회사의 자원을 자기 자원처럼, 그리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뭐 회사의 장비나 뭔가 리소스를 활용하고 그런 것들을 뭐 강제적으로 뭐 영수증 처리를 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직원들이 공범이 돼버리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리더가 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내리꽂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제 찍어 누르고 그러면서 이제 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분노 조절 장애 있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옛날처럼 뭐 재떨이가 날아다니고 이러진 않지만은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어, 이런 리더들이 여전히 한국 조직에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나오는 얘기인데요. 구글에서도 그랬었고 뭐 HR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이 회사를 떠난다, 퇴사를 한다는 거는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거의 80% 이상의 경우에 그 리더, 자기 상사를 떠나는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특히나 이제 능력 있는 직원들한테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능력 있고 뭔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이런 악성, 탁식 리더들이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능력 있는 직원들은 다 떠나버리고 결국은 이제 거기에 아첨하는 또 거기에 순응하는 뭐 다른 데 갈 데 없는 무능한 직원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은 이 실패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길로 조금씩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에 연결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정적인 리더들이 조직에 왜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느냐?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탁식 리더십이라는 것들이 결국 직원들의 자율성을 엄청나게 저해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뭐 하겠다 그러면은 막아버리고 자기 그러니까 답정 넣어줘 말 그대로. 그리고 시킨 대로 안 하면은 또 바로 이제 보복 들어가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 제가 악성 리더, 괴물 리더라고 표현하는 이분들은 조직에서 학습된 무기력감을 조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저희 심리학 쪽에서는 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개념인데요. 해도 해봤자 안 돼. 뭐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해도 리더한테 아무리 뭔가 건설적인 제안을 해도 그냥 바로 까일 거라는 예상을 하니까 몇 번 시도를 해보고서는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조직들은 결국은 이제 패배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러니까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 그러니까 리더의 역량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성원들의 적극성이 없어지게 되고, 특히나 2030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만의 뭔가 일을 하고 또 자기 표현 욕구도 강한데 그런 것들이 묵살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유능한 직원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정보의 왜곡 혹은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리더가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든 어뷰시브하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혹은 자기 의견과 다른 의견이나 아이디어들을 모두 묵살해 버리고 뭐 무능한 거로 치부하고 이렇게 되면은 절대 직원들이 뭔가 솔직한 의견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또 이 조직 경영 쪽에서 흔히 나오는 심리적 안전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직원들이 불안한 거죠.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 자기가 가진 정보 뭐 지금 이대로 가면은 우리 뭐 조직 쫄딱 망해요. 뭐 이 상품 지금 좀 있다가 뭐 다 고장 나게 생겼어요. 아니면 저기에 뭐 다리 무너질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탁식 리더가 있는 그런 부정적인 환경에서는 정보가 차단되고 결국은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문제를 쉽게 막질 못하고 결국은 대형 사고로 터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 조직 경영 쪽에서 얘기하는 이 조직 침묵, 오거니제이셔널 사일런스라는 거, 혹은 이제 멈 이펙트 이런 것 때문에 그 조직이 활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 게 탁식한 리더가 있게 되면은 조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사분면 리더가 있으면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쫙쫙 퍼지면서 전체 조직이 활기가 생기고 에너지가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뭐 갈등도 좀 해소되고 자발적인 참여 그러면서 리스크 테이킹도 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탁식 리더가 있는 조직은 굉장히 암울해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 어그레시브하고 뭐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진짜 뒷담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서로 신뢰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조직이 잘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 한 명이 이런 악성 혹은 괴물스러운 특성을 가지게 되면은 그분 밑에 있는 모든 팀, 조직, 뭐 사업부 통째로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한 명으로 인해서 진짜로 뭐 미국 대통령이다 그럼 세계 경제를 이렇게 막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어떤 대기업에 뭐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기업을 생각할 때 항상 CEO 뭐 일본의 그런 경영의 신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기업 전체의 어떤 디시전이나 뭐 분위기나 방향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리더들, 뭐 악성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걸러내야 됩니다. 이 자정작용, 걸러내는 그런 기능이 없게 되면은 그 조직은 점점 쇠퇴하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 창의성과 혁신이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리더십이 요구될까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직에서 가장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리더십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스타트업, 뭐 애플이나 이런 기업에서도 계속 하는 얘기는 우리가 혁신을 할 수 있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주로 이제 아이디어들을 받아오고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이 혁신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가장 큰 리더십 혹은 뭐 경영 전체의 어젠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10년, 15년 사이에 뭐 CEO든 뭐 이렇게 뭐 연두 교소나 발표를 할 때 도전, 창의, 혁신 뭐 이런 얘기 안 하고서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조직에서나 이제는 이 급속한
뭐 마켓 아니면 테크놀로지 변화에 대한 적응, 뭐 변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율성 창출을 통한 어떤 성과 발현, 그리고 이제 다양성, 포용성. 결국은 이제 혁신이라는 게, 창의성이라는 게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어우르다 보면은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컨비네이션이 나오면서 창의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다양성과 포용성, 그래서 이제 뭐 DI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Diversity, Equity, Inclusion.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전 세계 리더십 트레이닝이나 조직 경영 사조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이 보통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쪽 이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구글, 뭐 에어비앤비, 뭐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을 이제 일종의 롤 모델로 해서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케이스들을 보면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빅테크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HR 시스템이나 리더가 할 수 있는 뭐 이 어떤 컨트롤, 인터벤션의 스코프가 우리하고 또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만 해도 이분들은 탤런트 덴서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인재를 최고의 대우를 해서 데리고 온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최대한 자율성을 주어서, 그러니까 락스타들이 모여서 엄청난 또 이 탤런트 덴서티, 좋은 분들끼리의 자극, 이런 거로 해서 성과를 창출해 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그분들이 모여서 몇 년, 뭐 몇십 년 같이 쭉 가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바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매년 뭐 진짜 분기마다 키퍼 테스트라고 해서 이분이 과연 우리 조직에 기여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없어도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리더가, 슈퍼바이저가 평가하는 순간 그냥 바로 그냥 퇴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데도 이제 이 글래디에이터 컬처 뭐 이래가지고 검투사처럼 이제 동료들끼리 경쟁을 해서 탁월함을 보이지 못하면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쟁 시스템, 또 리더 입장에서 극한의 자유를 주고 직원들에게 자극, 뭐 성장 촉진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작동할 거냐? 그거는 조금은 이제 생각해 볼 이슈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올 수 있는 부분들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에서도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뭐 이 디버시티에 대한 이런 이니셔티브들을 다시 뭐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여전히 이 심리적인 안전감이라든가 리더들이 오픈돼야 된다. 그리고 멤버들에게 그러니까 이퀄 보이스 팔러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뭐 이런 이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뭐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이제 리더의 역할은 결국 적극적 경청을 통해서 모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끌어모으는 거다. 뭐 이런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고요. 액센처 같은 데서도 인클루시브 퍼실리테이션이라 그래서 결국은 포용성을 발휘하고 listen, debate, decide. 그러니까 우선 듣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들을 부딪히게 만들고 그 후에 이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 거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얘기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들에게 실리콘밸리의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훈련하고 있는 것처럼 포용성을 가지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포용성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모든 직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면에서는 특히 마이너리티, 힘이 없는 직원들의 의견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어차피 힘 있는 직원, 머저리티 이분들은 리더가 신경 안 써도 할 얘기 다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 혁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팀 내의 모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는 리더십, 그러면서 마이너리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테이블에 올려놔서 디스커션 과정에, 문제 해결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뭐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리더 스스로가 이 심리적 안전감을 만들 수 있도록 일종의 이 vulnerability라고 하는데요. 스스로가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죠. 그리고 나도 배우는 상태다.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팔로워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리더의 겸손함, 그리고 스스로의 실수에 대해서 아주 쿨하게 인정을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타인의, 그러니까 이 팔로워들의 의견,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진정성 있게 그게 진짜 필요해.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구하는, 그게 사실 이 실리콘밸리에서 요즘 유행하는 뭐 모든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radical candor, 그러니까 솔직하게 잘못된 건 아니다. 뭐 그러니까 흔히 나오는 얘기가 직원도 뭐 CEO든 뭐 부사장이든 이런 분들이 얘기했을 때 바로 그냥 뭐 이렇게 반대하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조직에서는 아직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어느 정도는 이런 포용성을 가지고 스스로 약점, 스스로 틀렸다는 거를 인정할 수 있는 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아마 5장 정도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단이 만약에 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게 10이라는 아웃풋이 아니라 시너지라는 건 결국은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3이나 4, 5 이렇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집단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집단 내 모든 것들을 잘 통합하고 그래서 뭔가 이제 10 이상의 뭔가를 끌어내려면은 결국은 리더의 그런 오픈니스, 포용성, 그리고 실수나 뭐 또 상대 의견에 대한 진정성, 그러면서 이제 반대 의견을 장려하는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 조직 혁신이나 창의성 연구에서 사실 한 30년 전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센팅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지금 메인스트림, 머저리티가 가지고 있는 의견에 배치되는 마이너리티 의견이죠. 소수의 의견, 반대 의견,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적절한 창의적인 하이 퀄리티 디시전이나 프로블럼 솔빙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이 리더가 우리 팔로워들이 내 의견에 대해서 뭔가 자꾸 질문을 하고 반대 의견을 이렇게 내고 그럴 때 그게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흐뭇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독재적인, 뭐 독단적인, 나르시시스틱한 리더라서 내 의견을 반대하고 그러면 막 불쾌하고 벌써 표정이 나오고 그냥 바로 그냥 뭐 그냥 무시해버리고 뭐 이렇게 되면은 시너지 창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 자체가 이 일사분면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뭔가 다양한 의견을 끌어내고 뭔가 액티브하게 뭐 반대 의견도 자유롭게 나오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이런 거에서 흐뭇함을 느끼고 뭔가 이 팔로워들을 동료로서, 파트너로서 생각을 할 때 결국은 이제 이 어떤 팀이나 조직 내의 리소스, 다양한 의견들이 최대한 발현돼서 뭔가 이제 이 다양성의 그 긍정적인 효과, 시너지를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해야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조직이 기존의 어떤 조금은 이제 수직적이고 경직된 그런 조직 문화, 뭐 우리 조직은 안 그래요 이럴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경영자나 관리자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조직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뭐 토론하고 반대 의견 있을 때 뭐 이렇게 윗분한테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만 우리나라 조직들이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창의성과 혁신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를 해보는 게 처음이고 해서 내용이 조금 뭐 어수선하기도 하고 정리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한 30년간 조직 경영에 대해서, 특히 창의성과 혁신, 또 리더의 역할,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경험을 가급적 깔끔하게 전달드리려고 노력은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직들도 가급적이면은 에비던스 베이스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반영한 합리적인 그런 경영 관행,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또 오너의 고집이나 아니면 리더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합리적인 관행, 그리고 문화, 뭐 그리고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개취 존중, 그래서 이제 탑다운뿐 아니라 보텀업도 같이 진행이 되는 뭐 그런 조직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